엉터리 점쟁이의 기막힌 족집게 예언.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기꾼 소리 들으며 살았던 초라한 점쟁이 한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영감 또 왔네, 쯧쯧. 한 번이라도 맞춘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엉터리 점쟁이가 한마디 툭 내뱉고 간 말이 30년이 지난 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여주 땅. 남한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그 강가 언덕배기에 버드나무 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왜 버드나무 마을이냐 하면 마을 어귀에 수백 년은 좋게 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강바람에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버드나무 아래에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멱을 감고 가을이면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었습니다. 허허, 그 시절 풍경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는 집이 20채 남짓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집이 바로 최참봉 댁이었습니다. 최참봉, 그러니까 최덕보라는 양반은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풍성하여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점잖은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좀 달랐습니다. 어찌나 인색하고 거만했던지 소작인이 쌀 한 되를 덜 바쳐도 멱살을 잡았고 이웃집 어른이 지나가도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씨 부인은 남편보다 더했습니다.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꽂고 다니면서 자기보다 못 산다 싶은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에구머니나 저 유씨 부인 좀 보게. 오늘도 비단 차림이네. 동네 안악들은 뒤에서 혀를 끌끌 찼지만 최참봉 집 앞에서는 감히 입도 못 번긋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점쟁이 천만득이었습니다. 천만득. 이름은 참으로 거창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얻는다는 뜻이니까요. 허허, 이름값이 있어야지요. 나이는 그때 60을 바라보는 즈음이었는데 허리가 약간 굽었고 낡은 도포자락은 기워도 기운 티가 역력했으며 머리에 쓴 갓은 챙이 한쪽이 너덜너덜 뜯겨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을 신었는데 그 집신도 발가락이 튀어나올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 어귀 버드나무 옆에 자리를 펴고 앉아 점을 봐준다고 했는데 그 점이라는 게 통 믿음이 안 갔습니다. 자네, 올해 운수가 기막히게 좋을 것이야 했는데 그 사람 그 해에 소까지 잃었고 이 댁에 경사가 날 것이요 했는데 정작 초상이 났으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저 영감탱이 또 헛소리하고 있네. 점쟁이면 자기 신세나 좀 맞춰보지. 이런 소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천만득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나마도 점괘가 영 미덥지 않으면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남한강 위로 휙휙 몰아치던 그런 스산한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흐려 있었고 버드나무 잎새는 노랗게 물들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천만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에 멍석을 깔고 앉아 화롯불에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것은 거한 체구의 남자가 탄 준마 한 필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남자는 다름 아닌 최찬봉의 외아들 최상규였습니다. 그때 나이 30쯤 된 최상규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뭔가를 잃은 사람 특유의 그 초조함이었습니다. 최상규는 말을 묶어두고 두리번거리다가 천만득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여보시오, 영감. 점 하나 봐주시오. 천만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최상규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오. 최상규가 멍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실은 내 사업이 요즘 잘 안 풀려서 말이오.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벌였는데 동업자 놈이 돈을 가지고 달아났소.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천만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버드나무 잎새 몇 장이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천만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으로 엉뚱했습니다. 닭이 울 때를 조심하시오. 최상규 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닭이요? 그렇소. 닭이 울 때 서쪽을 향해 결코 발을 떼지 마시오. 최상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감, 지금 내가 돈 걱정을 하는데 닭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천만득은 눈을 아는 채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리다. 당신 집안의 오래된 물건 중에 나무로 만든 것 하나가 있을 것이오. 그것을 절대로 팔지 마시오. 최상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물건? 그게 대체 뭐란 말이오? 당신이 알 것이오. 최상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 이게 점이오, 수수께끼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들으러 왔나. 그는 돈도 주지 않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역시 사기꾼이야. 천만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롯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그래도 내가 해줄 말은 다 해줬으니.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을에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천만득이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밤새 어디로 갔는지 다음 날 아침 버드나무 아래 멍석도 화로도 그 낡은 도포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돌틈에 끼어진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규에게. 마을 사람 하나가 그 봉투를 발견하여 최상규에게 전해줬습니다. 최상규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년 첫 닭이 올 때 서쪽 감나무 색으로 지나 우물가를 보시오. 최상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도 점괘란 말이야. 그는 그 종이를 구겨서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상규는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돈은 나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최찬봉도 세상을 뜨고 어머니 유씨 부인도 세상을 떴습니다. 집안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크고 번듯하던 최찬봉 댁도 지붕에 이끼가 끼고 담장이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최상규의 나이 이제 40 중반.
그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준말을 타고 다니던 양반이 이제는 낡은 집신을 질질 끌며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음력으로 갑자년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최상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은 냉골이었고 이불은 얇았고 뱃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갑자년 첫 닭이 울 때 최상규는 흠칫했습니다. 지금이 갑자년이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낡은 옷 괴짝을 뒤졌습니다. 15년 전 그 도포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을 넣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최상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갑자년 첫 닭이 울 때 서쪽 감나무 색으로 지나 우물가를 보시오. 그 순간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첫 닭이 울었습니다. 최상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섣달 금은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땅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었습니다. 최상규는 마당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감나무 세 그루를 지나자 낡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상규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우물 속에 비쳤습니다. 그는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안벽 쪽에 무언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최상규는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디찬 우물 안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우물 안벽의 돌틈새에 끼어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천으로 꼭꼭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최상규는 떨리는 손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천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안에서 나온 것은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금덩이 5개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이 마을 일대 논밭 5마지기의 소유권을 적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참봉댁 3대 어른이 난리통에 숨겨두신 것이오. 자손이 어렵거든 쓰도록 하시오. 최상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천만득이 말한 그 나무로 만든 물건이 바로 이 나무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쟁이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던 나무로 만든 물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낡은 우물이었습니다. 최상규의 아버지 최참봉은 집안이 기울던 몇 해 전 이 우물을 이웃집에 팔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씨 부인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는데 만약 그때 팔았더라면 이 상자는 영영 남의 것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최상규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찬 설이 내린 섣달 금은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최상규는 중얼거렸습니다. 천만득 영감, 그 어른이 진짜 도사였구나. 자, 12분 후.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규는 금덩이와 문서를 들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버드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천만득이 앉아있던 그 자리. 최상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버드나무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드나무 뿌리 옆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상규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동패 하나였습니다. 동으로 만든 패인데 앞면에 글자 3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만득. 그리고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찌 나뿐이겠소. 잘 사시오. 최상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 어른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숨겨진 보물도, 그것을 찾는 때도, 심지어 자신이 욕을 먹고 떠날 것도 다 알면서도 그저 말 한마디, 봉투 하나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최상규는 그 동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조급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그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상규는 달라졌습니다. 금덩이를 팔아 마을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논밭 문서는 관아에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되찾았고 그 땅의 절반은 마을 공동경작지로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최참봉 아들이 저러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사람을 안다더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최상규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만득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상규는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물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로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상규가 쌀을 퍼주며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천만득이라는 점쟁이 영감을 아십니까? 스님이 멈칫했습니다. 천만득이라 하셨소? 예, 15년 전쯤 이 마을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스님이 합장을 했습니다. 아, 그 어른이시군요. 그 어른은 원래 점쟁이가 아니셨소이다. 최상규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하시던 분입니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 산중에 계시던 나름 이름 있는 도인이셨소. 젊어서 세상에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일부러 엉터리 행세를 하며 사셨소. 진짜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 나서면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는 법이라 하시면서 최상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소.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 하오. 여주 버드나무 마을에 최가성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최상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들판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천만득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진짜 도인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 각박하여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상규의 아버지 최참봉은 그 어른을 평생 무시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최상규 자신도 돈도 주지 않고 사기꾼이라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천만득은 그 집안에 복이 오도록 일러주고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른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최상규는 그날부터 천만득의 동패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마다 그 동패를 꺼내 쓰다듬며 다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천만득 영감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최상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그 집안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진짜 훌륭한 사람은 조용한 곳에 있는 법이다. 허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만득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한 집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최상균인 결국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엉터리 점쟁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들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엉터리 점쟁이의 기막힌 족집게 예언.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천만댁 영감처럼 주변에 조용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분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살리는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